자, 안녕하십니까. 입해서 노무사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기출문제를 해설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사시문제로 늘어나면서 가령 금년도에도 옛날 그 출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민법 총칙이 15문제, 그 다음에 채권 총론이 10문제,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이 15문제, 이렇게 작년도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도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하겠다. 이제 이건 하나의 뭡니까? 관습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에 이제 채권 총론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의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작년도처럼 그런 난이도가 되어버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려운 판례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작년도가 이례적이었다는 이야기죠. 금년도는 전부 다 문제가 평범했습니다. 개별 문제를 보면은 한 너댓 문제는 평소에 못 보던 지문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조금 더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평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난이도를 상중하로 이래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65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문제, 26문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최하 65점은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받는 분들은 70점, 8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물론 한 50점, 55점 받아도 노동법이나 사회보험법이 이번에 특히 사회보험법이 쉬웠다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를 더 따면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이 이번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조금 봤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고 문제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다. 이제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제 말씀을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거는요. 이 사용자 책임이죠. 요 사용자 책임 구상권 이야기인데 제한할 수 있죠. 무엇을 근거로 신의성실 요거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756조 사용자 책임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제법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상계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죠. 특히 소유권의 남용 경우에는. 근데 이제 상계권의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판례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외우신 분들은 이 판례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뭔가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 있죠. 우리가 요거는 고지 의무를 우리가 특히 보면은 우리 그 아파트 분양회사는 옆에 쓰레기 하차장이 들어선다 이런 거를 알릴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다. 그거 생각하시면은 자기 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 여기에서 이게 도출될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요 기업번 판례는 우리가 앞부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뒷부분 불법행위에서 이거 자주 보는 판례가 아니거든요. 이 판례는 요 판례는 자주 보지만 요 판례는 자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판례가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4번이 정답이냐 5번이 정답이냐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요번에 민법 총칙 문제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난이도를 한 중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리고 느낌상으로도 기억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순발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요 니은번, 디귿번을 다 알고 있다면은 정답을 5번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나마 민법 총칙에서는 약간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의사능력, 행위능력, 옳지 않은 거. 자, 모든 무효라는 것은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 이거는 공식이죠. 주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이다. 이때 반환책임, 현존이익이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지 않습니까? 미성년자하고 똑같다. 특정 후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왔죠. 의사에 반하여는 심판할 수가 없다.
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다. 근데 계약 취소하는 거는 모순되는 거 아니냐.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죠. 오히려 미성년자는 모순되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가장 쉬운 판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기존의 종전의 것은 종료되었다고 심판해 줘야 되죠. 하나같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1번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관을 해석을 했는데 정관을 이거 다수결로 해석할 수가 있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석했다는 말은 다수결로 해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구속력이 없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관에 특별히 이사의 해임 사유를 규정했다. 그럼 요 사유로 인해서만 해임할 수 있지 함부로 해임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를 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우리가 법인 뒷부분에서 해산 청산과 관련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죠. 지재책임 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굉장히 강의 시간에 강조하고 요거는 요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은 청산에서 제외되면 안 되죠. 요것도 뭐 우리가 기본적인 거고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산 절차에 법인의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 만약에 뭡니까? 규정에 반하는 그런 걸 하면 무효죠.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거예요. 의외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번이 정답이고 굉장히 우리가 다른 거 여러분들이 4번 같은 거를 모르시더라도 3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산, 해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문을 출제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렵게 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이제 이 법인에도 판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 스포츠 단체 같은 경우에 분규가 많으니까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 특정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한의 거는 대략이 할 수 있죠. 일부 사항을 위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는, 이사는요, 뭐 그런 거고. 요거는 약간 어려워요. 약간 어려운데, 정관에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요 규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다. 발생해버리면 끝이지만, 발생 아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처리할 수 있거든요. 요 판례는 평소에 우리가 유의해서 보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아리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조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변경이 됐다면 3주 이내 변경 등기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우리가 자주 보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요거는 너무너무 자주 보죠. 공동대표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 대표권을 제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외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선의, 악이 다 대항할 수가 없죠. 이제 요거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2번하고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3번, 4번은 내가 평소에 보는 내용은 아니다. 근데 1번은 뭐예요? 이사회 소집권을 세상에 냈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뭐가 있는 거니까 이 과반수 이 이사가 여러 명이 있다면은 과반수로서 대표이사를 이사회를 선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갑이 혼자면은 과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선임할 수 없거든요. 이게 1번이 정답이에요. 요거는 요번 민법 총칙 중에서 난이도가 이거는 상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판례를 정답으로 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있죠. 내가 요 판례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뭐 이거 우리가 자주 보진 않지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 3, 4, 5번이 정답이 안 되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찍기에는 약간 이제 좀 어렵죠. 하여튼 이 문제는 모르는 판례를 우리가 출제를 했으니까 요거는 난이도를 상으로 봐야 됩니다. 요거 정말 이런 판례까지 출제하면은 법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판례가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요거는 의외타 문제예요. 정말로. 권리의 객체 옳은 건데요. 1번은 사실은 이거 물권법 판례라고 해야 됩니다. 약간 어려운데 이 건물 지을 때 이 사람이 빌라 같은 거를 지을 때 빌라 전체를 한 개로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구분 소유권으로 해가 여러 사람한테 분양을 할 거냐 이거는 이 짓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도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도 이게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틀려요. 소비자, 짓는 사람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간 물권법 판례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죠. 제4주제자 법적인 의무
뭐 없다는 거, 뭐 그런 건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물종물은 너무 중요하죠. 압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물종물 이론이 적용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죠. 그러나 이 판례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원본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은 이거는 양도 안 되는 게 판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뭐 여기에서도 공부하고 나중에 채권법에서 이자 채권에서도 공부하고 뭐 정말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587조죠.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인도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죠. 매도인. 대금을 완제했다면 또 모르는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특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1번은 약간 어려워요. 물권법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다 이걸 모르시더라도 5번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이 난이도 하예요. 하.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거거든요. 5번이 정답이다. 이런 거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죠. 1번, 무경험의 판단 기준. 이게 바로 틀렸죠. 일반에 대한 경험,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불공정 법률이 추인할 수 없죠. 당연히 추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재사 합의도 무효도, 이것도 뭐 당연히 무효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틀린 거는 1번이다. 굉장히 이거는 쉬운 문제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자,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진의의 의미, 맞죠? 이거 하고자 하는 표시 생각을 말하는 거다. 진정으로, 요거를 말하는 게 맞죠? 진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주 민법 총칙에서 열성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무효죠. 무효를 취소하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강요에 따라서 제출했으니까 하기도 싫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리 판례에 하면 비진의 표시가 맞죠. 이 세 판례는 전부 우리가 강의 시간에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기본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다 맞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 차고 옳은 겁니다. 요거는 저리에 화해와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화해의 경우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 못하는데, 화해 자격에 관해서 취소했더니, 이때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이거는 저리에 733조입니까? 732조. 그 화해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뭔가 착오가 또 있다면은, 또 이거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그렇고. 그 다음 요거는 뭔가 하니까, 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겹칠 수가 있느냐. 겹친다는 게 판례지 않습니까? 겹치는 거고. 그러니까 중복 적용이 되고. 이거 모르시고 시험장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정답이죠. 대리인이다. 착오가 있느냐. 당연히 대리를 표준. 나머지 모르셔도 뭐 4번이 정답이란 거 같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할 때 사실에 관한 착오가 아니고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이게 착오냐 이 이야기죠. 착오죠. 그러니까 역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뭐 이것도 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너무 쉽게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입니다. 자,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할 대리권을, 이게 바로 틀렸죠. 옳지 않은 1번이 바로 정답이죠. 뭐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정말 또 너무 쉬운 판례죠. 이거 법조문 그대로 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제가 되었다. 원상 회복 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권리 의무는 본인이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상대방의 강박, 그럼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취소권은 누가 가져가느냐? 본인이 가져가죠. 뭐 그런 거고. 복대리는 본인 대리한다. 한눈에 우리가 봐도 답을 알 수가 있죠.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표현대리, 과실상계될 수 없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곤란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는 판례는 아닌데,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뉘앙스로 보면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게 무건드리고 어떤 게 표현이다. 요거 유효다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별표 5개 가지고 평소에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기역 띄엇이 정답이냐 아니면 기역 니은, 그러니까 니은번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요 판례는 우리가 이제 보는 판례입니다. 보는 판례고 설령 이거를 평소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순발력을 발휘해야 돼요. 5번이 정답입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무효와 취소, 법정 추인 사유 6가지 중에 경계 법정 추인 사유 맞죠? 맞고 옳지 않은 겁니까? 불공정 법률행위. 이거는 너무 중요한 판례죠. 무효행위 전환 인정되죠. 취소권 제척기간. 아유, 정말 쉽죠. 취소권은 제척기간이잖아요. 바로 정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어려운 판례인데 우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판례를 10개 내지 15개 외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책 사유가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 중요한 판례죠. 포괄성계인도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설령 4번을 모르시더라도 3번이 정답인 거는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척기간이잖아요. 취소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연습 많이 하는 거고. 조건과 기한 한번 봅시다. 장래 반드시 실현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된다. 이거는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될 수 없죠. 기한이죠. 기한이죠. 사람은 언젠가 사망한다.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담보를 감소시켰다. 388조. 이제는 이 사람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죠. 그 기본적인 조문을 냈고. 현상광고, 법률행위죠. 어찌됐든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학설 대립은 있지만, 법률행위니까 요거 기한 붙일 수 있고, 실제로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창원 사건. 그러니까 이것도 3번이 정답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요거 153조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 그대로 냈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해야죠. 표시되지 않았다면 동기에 불과하죠. 하나같이 다 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요거는 이제 법조문이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요거는 우리가 도달하는 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산하는 건데, 5번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4번을 우리가 평소에 보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답이네. 딱 해가지고, 1, 2,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법조문을 그대로 냈으니까.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제척기간 옳은 겁니다. 자, 시효의 기산점, 뭐 알고 모르고 이런 거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죠. 사실상 장애고. 요거는 이 모르시는 분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 10년 맞아요.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행이라 그래가지고 뭐 보조적 상행이네 해가지고 상행위는 채권이 5년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는데 우리 판례는 뭡니까 근로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10년이라 그랬거든요. 여하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제하면 채무자가 불리한데 이 184조의 조문도 있죠. 배제할 수 없다. 점유하고 있다.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제측 이거는 뭐 직권이죠. 그럼 옳은 거 찾는 거는 2번 판례를 모르더라도 5번이 정답이건 한눈에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냐 5번이냐 이 싸움인데 결국은 2번을 모르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게 5번이 정답이다. 제측기관 이 뭡니까? 이거 틀렸죠. 이거 틀렸네.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죠.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럼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다. 그럼 남는 게 이거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요거는 2번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도저히 1번, 3번, 4번, 5번은 정답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역산해가 내가 이 판례를 잘 모르지만 이거는 맞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이거는 난이도가 하라고 분류해야 됩니다. 1번, 3번, 4번, 5번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단과 정지. 이거 처음 나왔어요. 이 원래 형사소송은 이게 이제 원래 수요 중단 사유가 아닌데 요거는 요거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부담이 많은데 출제했더라고요. 수요 중단 사유 맞아요. 요거는 우리가 객관식 강의 시간에 했어요. 여기 이제 이게 판례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판례에 속해요. 근데 요거는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요거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판례이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이 판례를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능력을 요하지 않죠. 처분 능력 필요 없고 관리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 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도에도 출제가 이행 인수인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이행을 인수한 사람이니까. 그럼 설령 이 사람이 채무자의 승인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시효 중단은 효력이 없고요. 요거는 작년도 우리 노무사에서 나온 게 연속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옳은 거 이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4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중요한 판례죠. 이건 이제 흡수가 안 되고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거. 1번은
처음 보는 판례 그러신 분이 많을 거고 2번은 제법 어려운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유의하는 판례고 3번은 이거는 틀려서는 안 돼. 이거는 이제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니까. 근데 4번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요거 이행인수인은 우리가 이제 이행인수할 때도 공부하거든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채무승인하더라도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4번인데 그래도 저는 그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 이제 민법 총칙이 여기까지인데 이때까지 15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15문제 중에서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도에도 제가 분석할 때 민법 총칙은 최소한 11문제는 맞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2문제는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자, 이제 채권 총론으로 넘어왔습니다. 특정물 채권, 1번 너무 싱겁죠. 성관주의 의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서 뭡니까?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397조 기본적인 조문 냈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이거 원래는 달러라고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할 수 있죠. 문제는 환산식이죠. 요거 현실 지급 이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잖아요. 요건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하고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럼 이거는 법조문이죠. 법조문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면 잔존한 거 선택채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요 3번은 판례를 낸 건데 우리가 평소에 유의하는 이게 의외타 판례면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전원합의제 판례고 아셔야 되는 판례예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죠. 자, 이행지체 뭐예요? 지연손해금 채무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옳은 거 찾으면 이게 1번이 바로 정답 같은데 2번 한번 봅시다.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반환식의 약정이 없다. 그럼 언제라도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때부터냐? 아니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갑자기 친구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는 그걸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상당한 기간 그런 게 이게 603조의 조문이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 정서는 이게 이제 정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권은 변제 기한이 있다 하도 도래한때가 아니죠. 정권은 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예외가 되는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 지재 책임은 객관적이 아니죠. 상대방이 안 때부터죠. 뭐 그런 식이고. 그 다음 불법행위. 그럼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는데 배상액이 안정됐다? 당연히 안 되죠. 불법행위는 언제부터 변제기가 됩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죠. 성립한 그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지문들이 이게 양도성 예금 정서가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요. 가장 전부 우리가 이행지체에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지연손해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다. 그것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재 책임이다. 저거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저거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나머지를 몰라도 1번은 알아야죠. 결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 역시 예정대로 나왔습니다. 자,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초과한 배상 이게 이제 손해배상의 그 개념이니까 초과 금액은 청구할 수가 없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그래서 가액 비율 우리가 가액 비율이라든지 과실상계에 있어 가지고 과실의 비율 이런 거를 전부 정하는 거는 사실심에서 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채무불이행, 요거는 입증해야 되죠. 소원이 이런 거는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의 기본 개념에 속하는 거고. 근데 너무 쉽죠. 위약벌의 경우에는 유추 적용해가지고 감액할 수 없다. 이것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럼 3번 같은 거를 모른다. 2번 같은 거를 모른다. 그래도 4번이 정답인 건 한눈에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이고. 요거는 몰라도 돼. 이건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보통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인데, 이렇게 할 때 이게 과연 많은지 적은지 감액할 때 판단 기준은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중에
하나, 출제자가 어려운 판례라든지 이런 걸 하나 넣을 때 이게 정답이 되어버리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근데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게 간간히 이런 문제가 있죠. 하나 끼워 넣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4번이 정답이 정말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5번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난이도를 하라고 분류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근데 금년도는 뜻밖에도 채권자 대위권은 출제를 안 하고요. 채권자 취소권을 출제했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건데, 요거는 여러 번 출제되었죠. 이거 채권자 취소권 될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정지조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했는데 대항요건은 나중에 갖추었다. 이거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거는 중요 판례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워낙 어려운 판례가 많은데 요 판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가 공부 시간에 이거 하는 판례거든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고 이런 건 어렵죠. 근데 3번을 그 다음 요거는 쉽죠. 요거는 틀렸잖아요. 요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덕자가 아니죠. 채무자와 전덕자 사이의 법률행위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요것도 어려운 편이고 그런 건데 그러나 1번하고 2번하고 4번 정도는 이거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난이도를 하로 분류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우리가 좀 관대하게 하면은 중으로까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처음 보는 판례인데요. 당연히 처음 보죠. 채권자 취소권에는 모르는 판례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런 거 처음 볼 거고,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요거는 좀 알듯 말듯.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아시는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약간 어려운 판례고, 그러나 요거는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판례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판례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낄지 모르지만 평소에 요거를 유의해서 공부한 분들은 이거는 난이도를 하라고까지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번은 여러 번 출제됐어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억 원 연대 채무다. 옳은 거, 이거 역시 뭡니까? 이경상 면동소, 이제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옳은 거. 자, 이거 경계계약을 체결했다. 이경상 면동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효력이 미치니까 모두 섬유한다. 이거는 맞죠? 맞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만 이제 뭡니까? 갑만 소유권 이전을 얻는 채무만 부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채무 소멸하죠. 이건 우리가 경계할 때 같고. 지금 요거는 뭔가 하니까 요 사람들이 부담 부분이 3억 원씩이 부담 부분이지 않습니까? 3억 원씩이 부담 부분인데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했다. 그럼 이게 이제 9억 원에서 4억 원을 마이너스 하면은 5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담 부분보다 이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죠. 전액을 나머지 사람들은 전액 다 갚아야 되죠.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D형번하고 D형번은 일부 면제를 묻는 겁니다. 요것도 4억 원 일부 면제고 8억 원 일부 면제죠. 그럼 8억 원을 만약에 면제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게 1억 원으로 낮춰지죠. 그럼 이게 이제 1억 원으로 낮춰지면은 부담 부분보다 이게 이제 뭡니까? 여기 부담 부분이 3억인데 이제 여기 1억 원으로 작아졌다. 그럼 이게 이쪽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요때는 이제 요게 2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2억 원 하면은 요거는 7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면제를 했는데 그 잔액을 갚아야 될 금액이 부담 부분보다 크냐? 부담 부분보다 작으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을 때 부담 부분보다 크면은 전혀 이거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고 부담 부분보다 작아지면은 그 마이너스 된 것만 영향을 미치죠. 이게 이제 일부 면제에 대한 판례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우리가 이거 연습한 사람들은 이거 전부 난이도 하라고 그럴 거예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 유심히 안 봤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뭡니까? 기역번, 디귿번 되겠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 요거 틀린 거죠. 요건 틀린 거죠. 그렇게 되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마 반수 이상의 분들은 맞췄을 겁니다. 아, 이거 일부 면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보정채무 옳은 거 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하일 수밖에 없는 게 요거는 우리가 2조 공부할 때 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가
특정된 채무를 보증하고 사임을 했다. 사정 변경이 생기죠. 요거는 해지할 수 없죠. 불특정 채무라면 해지할 수 있는데 특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죠. 그럼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난이도가 하죠. 이 판례는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게 끝났어요. 요거 안 따르거든요. 요거 판례 있습니다. 제법 어려운 판례인데. 그 다음 여기 현존 이익이죠. 법조문 묻는 거고. 요거도 판례가 있어요. 요거 맞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있거든요. 이거 틀린 거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판례예요. 요것도 판례, 요것도 판례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판례예요.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전부 판례고, 특히 2번하고 5번은 이제 거의 같은 판례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할 때나 마지막 파이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1번이 워낙 쉬운 거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가 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금년도 시험 문제는 이런 게 채권법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다른 지문은 모르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건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이런 게 이제 좀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지명채권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보정채권을 함께 양도했다. 모두 아니죠. 옳은 거 찾는 거네. 그럼 이거 틀렸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도인은 채무자, 요거 어려운 판례예요. 이거 굉장히 난이도 요거는 상인데 감료할 수 있다는 이 판례가 있거든요. 이건 어려운 판례예요.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요거는 우리가 소멸시효할 때 공부하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별표 5개 해가지고 이거는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거를 역시 모르더라도 3번을 정답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가 어지간히 되신 분들은 3번 정답으로 할 수 있어요. 이 판례는 우리가 막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닙니다. 따로따로 놀죠. 임차권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은 따로따로입니다. 양도가. 그러니까 금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판례인데 요것도 난이도 상인데 이거 무효주장을 이건 뭔가 하니까 양도금지부 특약을 채권을 전부 받았다는 거는 갑과 을 사이에 채권이 있는데 양도금지 특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A라는 사람이 이거를 압류를 했다는 거죠. 압류를 받아가 전부 명령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 사람은 악의자라 하더라도 이거 압류할 수가 있죠. 문제는 다시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얘가 또다시 이 채권을 A-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동격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가 악의자라 하더라도 요 양도금지 특약은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판례죠. 이 판례가 출제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 그 다음에 2번 판례, 이런 판례는 정말 어렵거든요. 4번은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안 어려운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1번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3번이 너무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판례란 말이죠. 출제도 여러 번 되었고 기출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요 난이도를 하로 분류합니다. 이런 5번이나 2번과 같은 어려운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모르셔도 답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법에는 이런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이 난이도 하라고 봐야 돼요. 있습니다. 자, 면책적 채무인수, 옳지 않은 거. 채무자와 인수인, 요거는 여러 번 출제되었죠. 상대방 아무나 골라잡기 할 수 있죠.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평소에 제가 강의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거,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이야기죠. 효력 발생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거는 너무 쉬운 거죠. 소멸시효는 이제 요 날로부터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판례가 있는데 채권자가 승낙 거절하면 끝난 겁니다. 번복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합의하면은 모르겠는데, 당사자가 합의하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번복했을 때는 법적 효과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기지 않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이럴 경우에 보증인은 어떻게 되죠? 보증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죠. 그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였어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죠.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거를 평소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2번이 정답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5번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뭡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 인수할 수 있고, 요거는 판례인데, 요거는 아마 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어찌됐든 요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고, 요거는 난이도를 그래도, 저는 사실은 하로 분류하고 싶은데, 저는 이건 난이도를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는 있다 그래가지고요. 자, 어찌됐든 상계 가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채권은 원칙이죠. 원칙은 당연히 이런 거 맞죠. 상대방이 가져야 되는 채권이고, 요거는 원래 요 자리에 소멸시효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하면 제척기간도 여기 인정된다 그랬죠. 요거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도 우리 노무사 시험에 작년일 거예요. 연속으로 출제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알아야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자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만 상계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맞는 이야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잖아요. 고의의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중과실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가 판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다 몰라도 5번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5번이 정답이다. 난이도를 우리가 하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변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거를 출제했더라고요. 알고 변제한 사람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돌려받을 수가 없죠. 변제기 전에 변제한 사람 원금은 변제한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효력 발생한다. 이거는 법 규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고, 요거는 우리가 공탁에 대해서 좀 문제를 잘 판례를 안 보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만 변제 공탁했을 때는 채권자가 수락해야 되거든요. 수락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무효예요. 법적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천만 원만 변제 제공한다? 이거는 뭡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도 공탁 안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7천만 원 변제 공탁했으니까 이제 3천만 원 변제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죠. 여전히 이 사람은 하나도 공탁 안 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전히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자하고 원본, 원래 이자가 먼저고 원본이죠. 순서가 이런 건데 이 순서를 바꿀 때는 합의에 의해서는 바꿀 수 있는데 지정에 의해서는 안 되죠. 그럼 나머지 다 틀린 거 빼버리면 4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난이도 저는 중으로 분류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약간 평소에 공탁에 대해서 우리가 판례를 유의하게, 공탁이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판례를.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운 거를 정답으로 냈으니까 난이도를 중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를 사실은 정답으로 할 게 없어요. 정답으로 하고 싶어도 우리가 다 좀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 문제는요, 지금 이제 채권 강론으로 넘어왔는데, 자, 1월 3일 날 매도 내용을 청탁한다.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 철회하는 거는 좋은데 언제 도달했습니까? 1월 6일 날 도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1월 1일 날 상대방한테 뭔가를 보내가지고 상대방한테 1월 5일 날 도달했죠. 그래서 1월 5일 날 이게 도달이 되고 요거를 1월 20일까지 지금 답을 달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달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철회가 금지되죠. 철회가 금지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1월 3일 날 청약 철회한다는 건데 문제는 도달주의니까 1월 6일 날 이게 왔죠. 그러면 이거는 철회 금지 기간에 왔으니까 철회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존의 갑의 청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맞습니다. 약간 꼬아낸 거예요. 요런 유형의 문제는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자가 굉장히 신경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 날까지 회신 안 하면 청약 효력 상실하죠.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3번은 요게 1월 18일 날 이제 이 사람이 발송했죠. 그러니까 요 날 이 사람은 1월 18일 날 요거를 발송했습니다. 요게 언제 들어왔느냐? 1월 22일이죠. 그러면 1월 20일 이후에 도달됐으니까 이거는 계약의 불성립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간 내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4일 걸렸단 말이죠. 그럼 이럴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이 사람이 1월 1일날 보내가지고 이게 1월 5일날 도달했으니까 이게 4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문에서는 4일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요 안에 성락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왔죠. 그럼 이건 계약 불성립이죠. 근데 여기 계약 성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3번 틀렸다고 봐요.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보면은 80만, 이거는 변경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의 청약은 효력 상실하죠. 5번은 이거는,
협박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판례가 있잖아요. 1월 20일까지 답을 안 주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간주하겠다 했음에도 근데 의리해소하지 않았다. 그럼 매매계약 선입하느냐. 이 협박이죠. 5번은 명백하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가답안에도 5번이 정답이라고 돼 있던데 저는 3번이 수상하다는 거죠. 3번도 틀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으면은 5번을 정답으로 했을 거예요. 이 5번은 판례도 있고 이거는 뭐 5번이 정답인 건 명백한데 3번도 이상하지 않냐? 이 복수 정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모르는 나중에 모르죠.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5번이 정답이고 3번은 조금 이상하다. 3번도 정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27번 가보죠. 계약금이죠. 자, 의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득. 그럼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동시행관계는 잔금 채무만이 아니죠. 중도금 플러스 잔금 지급일까지 법정이자 플러스 세 가지가 이제 동시행관계죠. 그러면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 지급일이 지나면 이제 발생하지 않죠. 요 1번하고 2번은 연결된 거 아닙니까?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근데 이거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를 상으로 해야 돼요. 요거는요. 요거 일부러 강의 시간에 안 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하면은 많이 이제 할까봐. 요거 이제 해제 약관이라는 거거든요. 중도금, 잔금, 중도금을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특이야. 잔금 안 주면 자동적으로 한다. 근데 요거는요. 중도금은 이게 맞아요. 맞는데 잔금은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도금은 이게 선의형 의무잖아요. 그게 동시행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는데 잔금은 이게 동시행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약속했다고 해서 이게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냈습니다. 요거는 해제 약관인데 이게 중도금이냐 잔금이냐에 따라서 이게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렸어요. 그럼 옳은 거 찾는 겁니까? 옳은 거 찾는 거면 이 3번이 정답이겠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588조 대금 지급 거절권 이야기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 그건 내 거다 그러면 불안하죠, 매수인은. 그러면 이제 대금 지급 거절권이 생기죠. 588조. 쉬운 이야기고. 요거는 어려워요. 평소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강의할 때 이걸 강의한 바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출제되는 걸 보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자, 이런 문제도 처음 출제가 된 이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이 평소에 못 보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1번, 2번, 3번은 이게 원시적 불능이거든요. 매매 체결 당시, 그 다음에 당시. 어찌됐든 멸실되어 있죠.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당연히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기책 사유가 있거나 원시적 불능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미 이게 뭡니까? 이 계약금 지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부당이득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판례죠.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추궁할 수 없죠. 원래는 상대방한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535조의 법적인 그 규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약 체결 후니까 그런데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이건 538조를 묻는 거네요. 채권자의 기책 사유다. 이때는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1번, 2번,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히 공부하신 분은 5번을 정답으로 해줄 겁니다. 요거는 뭔가 하니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버린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험의 이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위험 부담은 원칙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한데 그거는 위험이 이전되기 전입니다. 근데 물건을 넘겨줘 버린다. 그럼 이제는 매수인이 위험을 감당해야 되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상방의 과실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대가 인도했다. 그럼 이때 매수인은 뭡니까? 자기가 위험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판례가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판례를 발견 못했어요.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발견되는 판례가 있고 발견할 수 없는 판례가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찾아볼 건데 어찌됐든 요거는 1, 2, 3,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위험 부담에 대한 일반적이고 5번은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난이도를 하라고 분류해야 되는데 저는 난이도를 중 혹은 하라고 분류했어요. 이 처음 보는 지문을 정답으로 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 보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거. 1번은 면제. 너무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유효하죠. 우리가 평소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죠. 이게 뭡니까? 옳은 거 찾는 겁니까? 1번이 정답이겠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는 변경하면 안 되는데 계약할 때 미리 유보했다면 변경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에 요약자와 낙약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 의무는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너무너무 기본 판례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게 대가 관계가 해제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수익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수익자는 물건 달라고 할 수,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밑에 2, 3, 4번은 다 틀렸죠.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특히 다 3번, 4번, 5번은 다 중요 판례입니다. 그럼 이거는 1번도 우리가 너무너무 평소에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는 난이도를 하라고 분류해야 됩니다. 옳은 거 찾는 거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해제, 옳은 거, 모두 옳은 거, 기억번 틀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니은번 여러 명이다. 한 사람이 해제권 상실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이제 상실하는 거죠. 이 법조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 냈고, 이것도 법조문. 그러니까 이 기억, 디귿, 니을은 다 이때는 다 법에 있는, 해제를 이렇게 너무 쉽게 출제했네요. 이거는 기억, 디귿, 니을이 옳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요거는 이제 해제를 했을 때 보호받는 제3자냐 아니냐 해당하지 않는 자네요. 그러면 채권을 압류한 자는 보호가 안 되죠.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정답이죠. 보호되지 않는 자. 목적물 자체를 압류한 자.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죠.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면서 그러니까 5월 1일 날 계약이 해제됐는데 그걸 알면서 해제된 이후에 거래했다. 이 사람 보호될 수가 없죠.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정답이 되겠네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디귿, 니을을 모르더라도 기억 니은번에서 벌써 답이 나오죠. 니은번이 있는 거는 다 틀리는 겁니다. 니은번이 있는 건 다 틀려요. 니은번이 있는 거는. 그럼 정답은 하나밖에 안 남죠. 2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법 어려워요. 요 판례는 해제를 할 때 설령 요거는 요 판례에 있습니다.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 아직 5월 1일 날 계약 해지되기 전에 4월 1일 날 거래했지 않습니까? 요 사람도 보호받는다는 게 판례예요. 요건 이제 제 객관식 강의에 요 객관식 문제집에 이게 있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판례인데 그거를 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모르더라도 기억 니은번만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면은 이거는 정답을 바로 알 수 있는 정말 쉬운 문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판례예요. 요거는 1번은 뭡니까? 조건 붙일 수 없죠. 법에 조문이 있고. 그 다음 요게 갑이 지금 2월 15일 날 하는데 매매대금 채권은 상대방에게 동시행항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채권에 동시행항변권이 있을 때는 상계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2번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2번은 정답은 맞아요. 그런데 3번을 제가 하루 지나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3번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을이 이제 상계를 하려고, 을이 상계권자지 않습니까? 그럼 2월 15일 날 상계한다. 요 대여금 채권이 자동채권이잖아요. 그럼 자동채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변제기가 언제죠? 을은 갑에 대해서 이행기가 2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월 15일이면 자동채권에 지금 변제기가 도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상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뭘 묻는 문제지? 요거 약간 의문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좀 정밀하게 2번이 정답인 거는 확실하고요. 3번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죠. 압류가 됐을 때 직업금지채권 이때는 이 수동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일하거나 앞서야만 상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요 요건이 거기에 해당돼요. 2월 10일 날 이게 됐다면은 이 변제기를 비교해 보면 딱 그래 돼 있거든요. 요것도 뭡니까? 2월 15일 요거는 이제 2월 20일입니까? 여하튼 2월 25일 10월을 기점으로 하면은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요거 상계할 수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시효 소멸했다. 이때 소멸되었더라도 자동채권이 소멸시효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상계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이 있죠. 요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번하고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번은 전원합의체 판례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동신항변권 틀린 거죠. 이 3번은 조금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하튼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 상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평소에 이때까지 작년까지는 문제가 케이스 문제로 많이 출제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문제로 많이 출제. 사실은 뜯어보면은 별거 아닌데 시간이 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소요가 되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정려죠. 자, 이때 하자 있는 됐다. 그럼 어렵게 부담부 정려는 담보 책임 부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정려를 해제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줘야 되죠. 말소해줘야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래 부담 의무 불이행했을 때 가족 간의 부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이미 상대방한테 넘겨준 게 있으면 못 돌려받지만 이거는 가족 간이 아니잖아요. 계약 관계죠. 그럴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죠. 요거는 부담이 있다는 존재 자체는 이거 주장하는 입증 책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입증 책임 나오면 무조건 이제 이거를 난이도를 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쉬운 판례죠. 부담이 있다는 거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아마 33번은 아마 5번이 정답일 겁니다.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5번이 정답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여튼 근데 입증 책임은 출제가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요거는 그래도 쉬운 거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해약금. 이행에 매도인은 착수한 바가 없는데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말은 매수인은 이행에 착수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두 사람 다 할 수가 없죠. 옳은 거 찾는 거네요. 1번이 바로 정답 같은데. 요거는 어려운 판례예요. 자, 매매 잔대금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요게 여기에서 이야기한 중도금 지급함과 같은 동격이냐, 이행에 착수했느냐, 우리 판례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요 판례는 모르는 분들은 이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임의규정이죠. 배제하기로 했으면 이게 인정되죠. 이거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죠. 안 받겠다고 도망갈 때 이 판례는 중요 판례고. 그 다음에 일부만 지급되었을 때는 약정된 금액을 하죠.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는 요거 이외에는 2번 이외에는 하나같이 기본적이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1번이 워낙 너무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는 난이도를 하로 분류해야 되죠. 이것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사용대차, 이런 거는 정말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이게 이제 조문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공동 차주일 때는 이거 연대채무, 이거는 우리가 연대채무에서 사용대차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순수 연대채무라는 거, 이거 정말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법 조문이고 이거는 이제 틀린 거거든요. 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걸 냈죠.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겠죠. X 토지에 관하여 을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건물 있다. 근데 기간 만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임대차 하자 청구할 수가 있고, 거절되었을 때는 그렇다면 건물 사달라.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자, 적법하게 행사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형성권이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언제 시점?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 판례가 있는데 판례 모르셔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잖아요. 이 판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하게 행사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죠. 근데 갑에게 이걸 해주지 않았어. 그럼 이 매매는 동시행 관계죠. 그럼 얘가 해주지 않았다.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없죠. 동시행항변권 강요. 요거는 이제 동시행항변권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 판례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은, 요거는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중요 판례.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부당이득은 성립한다 그랬죠. 부당이득은 성립한다. 요것도 중요 판례. 어찌됐든, 이거는 2번은 너무 쉬운 판례니까 2번이 정답이라는 거는 꼭 아셔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위임, 전부 쉽게 나왔어요. 다 맞죠? 약정이 없으면 이제 공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미연번은 위임의 종료 사유 690조를 그대로 낸 거고, 그 다음에 요 디귿번도 우리가 위임에서 해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너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기업번은 기본이고, 니연번은 위임 종료 사유 우리가 690조에서 알아야 되는 거. 디귿번은 정말 중요한 조문이죠. 이것도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작년도에 위임이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또 연속해서 출제를 했네요. 조합, 당연히 옳지 않은 거. 너무 출제 가능하죠.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운 판례요. 그러니까 요거는 난이도를 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상계할 수 있거든요. 탈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면은 상계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거든요. 근데 요거는, 통상사무는 요거는 쉽죠. 각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약간 어렵다고 할까?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조합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할 수 없겠죠. 이거는 우리가 약간 상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려운 판례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특수성이 이 체제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인 쌍무계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만 빼고 하면 되지. 굳이 이거 계약 해지하고 원상 회복의 이런 거 지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조합계약의 특수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2번 어려운 판례를 정답으로 냈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런 거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마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느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전용물 소권이론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전용물 소권이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판례 반환해야 되죠.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급부부당이득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이거 계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뭔가 급부를 했는데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다. 그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상대방이 이걸 보유할 정당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거든요. 근데 이 디귿번은 여러분들이 좀 항상 입증 책임은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역 니은은 맞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디귿번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3번이 정답인지 5번이 정답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런 거는 난이도를 상으로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은 얕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쉬워요. 급부부당이득은 계약의 무효를 생각하면 되는데 무효라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돌려받을 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고요. 이거 디귿번 틀렸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니까 한번 제가 지금 말을 거꾸로 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39번의 정답이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3번입니다. 요거 틀렸어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지. 요거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틀렸고 요게 정답입니다. 설명은 제가 바로 해놓고 지금 잘못 이야기했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불법행위. 요 1번은 우리가 이제 공동불법행위에서 작년도에도 이게 아마 출제되었죠.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하다.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이게 인정이 된다. 너무너무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1번이 바로 정답. 이거는 너무 이거는 난이도가 합니다. 그 다음 공동불법행위 우리가 전체적 평가 사례가 개별적 평가 이거 틀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자의 책임.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은 별개의 권리니까 이거는 포함됐다고 볼 수가 없죠. 너무 쉽고. 그 다음에 부주의를 위하여 고의를 했다. 그러나 그런 사유가 없는 사람은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죠.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난이도가 하예요. 이거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맞춰졌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종 이제 이상한 문제가 한두 문제 있기는 있었는데, 그리고 약간 비틀은 문제,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보기 어려운 판례가 조금 구석구석에 있었는데 그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빼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80점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난이도 하라고 이제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제가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평가했을 때 한 65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금년도에 이제 문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결코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좀 예측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마음 문제로 접어든 두 번째였는데 이제 이렇게 좀 뭡니까, 요런 수준이구나, 이제 그런 거죠. 하여튼 금년도에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 정말 합격 다 하셨으면 좋고요. 바라고, 하여튼 기출문제 강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